그날 아침, 회의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하다. 차가운 회의 테이블, 무표정한 얼굴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A4 한 장. 인사 재구조화에 따른 해고 통지서. 나는 묻지도 못했다. 왜 나인지, 언제 결정됐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대표는 나를 보지도 않았다. 단 한 번도. 나는 이 회사를 7년 동안 숨 쉬듯 다녔다. 기획서 하나하나 밤새만 보고서 성공으로 이어진 프로젝트들. 심지어 작년 히트 제품은 내 아이디어였다. 그런데 난 아무 말 없이 정리되었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회사의 실적을 이끈 주역은 항상 누군가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내 상사 그 인간. 회의실에서는 내 자료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사장 앞에서는 그걸 마치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발표했다. 그리고 나를 버렸다. 완벽하게. 내가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건 노트북 하나. 심지어 그 안의 파일도 모두 회사 소유라고 했다. 주차장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을 때 회사 간판은 눈부시게 반짝였다. 마치 비웃는 듯이.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침대에 누워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이 모든 걸 기억하자. 복수는 감정이 아니다. 계획이고 전략이고 수학이다. 나는 먼저 내 통장을 들여다봤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시작은 작다. 나는 가장 먼저 내 아이디어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특허 출원부터 시작했다. 당시 내가 만든 제품은 회사 내부에서만 존재했다. 출시도 안 된 상태. 다행히 회사는 그걸 폐기 예정 안건으로 넘겼다. 내 상사는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건 내 것이었다. 나는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마케팅 투자, 유치 B2B 유통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무와 법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자료를 정리하며, 새벽에는 디자인을 다시 그렸다. 가끔은 눈물이 났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 잠깐 멈추면 다시 그 회의실 장면이 떠올랐다. 내 자리가 텅 빈 그곳에서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겠지. 내가 앉았던 자리에.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다. 작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도 그게 진짜 복수가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나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사업자 등록증을 손에 들었을 때 종이는 가벼웠지만 책임은 무거웠다. 직원도 없고 자본도 적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살아있었고, 무엇보다 나는 잊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 그 말투, 나를 지나쳤던 냉소. 첫 번째 제품은 성공하지 않았다. 샘플 제작에서 오류가 났고, 제조 공장은 나 같은 개인 사업자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대기업 로고가 붙은 파일만 방였다. 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기억을 되새겼다. 그들이 나게 했던 말, 넌 아직 멀었어. 조직에서 조율 능력이 부족해. 성과보다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겠어. 나는 그 분위기라는 이름으로 묻혔던 내 실력을 이제는 내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두 번째 시도는 달랐다. 소비자 니즈를 분석하고 틈새 시장을 파악했다. 대량 생산이 아닌 개인 맞춤형 모델. SNS를 통해 작은 리뷰를 쌓아가고 블로그 체험단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제품이 한 명의 인플루언서 손에 닿았다. 그녀는 진심 어린 리뷰를 남겼고, 그날부터
내 사이트는 버벅이기 시작했다. 그 후 첫 번째 투자자가 나타났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내겐 마치 100억처럼 느껴졌다. 왜냐면 그 투자가 이루어진 날 나는 그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다. 그리고 알게 됐다. 내가 만든 제품과 유사하지만 죽은 아이디어가 재활용된 채로 다시 살아나 있었다. 그들은 내가 없으니 내 유산을 아무렇게나 써도 될 줄 알았던 거다. 나는 웃었다. 왜냐면 내가 먼저 특허를 냈기 때문이다. 법은 감정이 없다. 그건 내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침착하게 조용히 논리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당황했고 변명했고 결국 내게 합의금을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다. 그들보다 위에 서는 거였다. 기억하길 바랐다. 나를 그렇게 내쳤던 대가가 얼마나 쓰라릴 수 있는지. 그 해 말 내 브랜드는 소비자 만족도 1위를 기록했고 대형 유통사에서 입점 제안을 받았다. 나는 그들의 로비 바로 옆 매장에 입점했다. 출근 첫날 나는 그 건물 유리문을 밀었다. 정확히 3년 전 내가 해고당한 그 분. 같은 시간 같은 손잡이.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문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높은 매출 곡선이었다. 3년 전 나는 그 회사를 나올 때 하늘을 보지 못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분해서. 그들이 날 어떻게 기억할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그게 더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건물 꼭대기층에 서 있었다. 내 회사 로고가 새겨진 유리창 뒤로 도시가 발밑처럼 느껴졌다. 사업은 그 후로도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성공이라 생각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성공은 기울어진 탑과 같다는 걸. 한 조각만 삐끗해도 무너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았다. 잠들기 전까지 리포트를 읽었고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매출표를 다시 확인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루틴이라는 말이 맞았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이김들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나는 믿었다. 그 즈음 내 전 회사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회계가 꼬였고 신제품 출시는 연기됐으며 사내 구조 조정이 다시 시작된다는 뉴스도 나왔다. 나는 조용히 인수자문회사를 만났다. 그곳은 나를 젊은 투자자로 소개했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우회로를 택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의외로 빨리 왔다. 전 회사의 지분 일부가 경매로 나왔고 내가 투자한 회사가 그것을 낙찰받았다. 그 순간 나는 그 회사의 2대 주주가 되었다. 이제 그 회의실의 의자에 앉아야 하는 쪽은 바로 그들이었다. 첫 이사회 회의 날. 그들의 얼굴은 기억 속 그날과 닮아 있었다. 다만 달라진 건 이번엔 그들이 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회사 리브랜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부정과 독점, 이제는 정리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내 말을 거절할 권한이 없었으니까. 그건 계약서에 적혀 있었다. 나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조직의 키를 쥔 사람이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거울을 봤다. 거기엔 예전에 내가 없었다. 억울해하고 불안해하던
내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눈으로 상황을 읽는 내가 있었다. 복수는 결국 내가 누구인지 다시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그것보다 더 값졌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다. 대놓고 흔들지 않았다. 대신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며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내가 회사를 나올 당시 그 조직은 수직적이었다. 의사결정은 느렸고 직원들은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그런 구조 속에서 내 아이디어는 묻혔다. 이제 나는 반대로 했다. 내 브랜드는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모든 팀원이 의견을 낼 수 있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게 시장을 흔들었다. 소비자는 반응했고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다. 결국 이전 회사는 나를 따라오기 급급해졌다. 그들은 회복하려고 했다. 신입을 대거 채용하고 옛날 방식으로 성과를 쥐어짜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장은 변했고 사람들도 변했다. 그들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전화 한 통이 왔다. 그 회사의 일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전화를 받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했고 혼자 산책도 나갔다. 정말 이걸로 충분할까? 이건 내가 원하던 복수인가? 나는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공간이어야 했다. 결국 나는 인수를 결정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경영권을 넘기되 내가 직접 인수 발표를 하게 해달라는 것. 그날 기자회견장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마이크가 입 앞에 놓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오늘부로 제 이름으로 이 회사를 인수합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명해냈습니다. 배제당해도 억울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기자들이 웅성거렸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회의실, 그 유리문, 그 조롱의 시선들, 이젠 모두 내 발 아래 있었다. 나는 감정 없이 퇴장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시작이었다. 진짜 시작. 인수 이후 나는 그 회사를 곧장 해체하지 않았다. 파괴는 감정적인 선택이고 나는 이 복수를 끝까지 지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다. 처음 한 일은 그 해고 통지서를 다시 꺼내보는 일이었다. 3년 전 내 손에 쥐어졌던 그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가장 먼저 당시 나를 평가했던 임원들을 퇴임시켰다. 그들은 저항하지 못했다.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으니까. 그리고 당시 나처럼 실력은 있었지만 조직 안에서 묻혀버린 인재들을 한 명씩 불러들였다. 누구보다 절실히 알았다. 그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그리고 그 재능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만든 조직은 성과보다 방향을 보고 성과보다 과정을 질문했다. 왜냐하면 복수의 진짜 의미는 내가 당했던 것을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었다. 한 번은 예전 상사가 내게 이메일을 보냈다. 사과도 있었고 다시 일하고 싶다는 말도 있었다. 나는 단 한 줄만 답했다. 이제 당신은 이 시스템 밖의 사람입니다. 그걸로 충분했다.
분노도 슬픔도 그 짧은 문장 안에 다 녹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이 모든 여정을 회고한다. 창밖으로 해가 저문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세상은 여전히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복수는 결국 승리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복수는 내가 누군지 잊지 않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들이 날 버렸던 순간에도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이 이야기를 끝맺기 전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당신을 억누른 조직이 있다면, 당신을 얕본 상사가 있다면, 그리고 아무도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사라지는 건 그들의 선택일지 몰라도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건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복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